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있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강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솔직히 저도 나이 59입니다만은 어디 가서 옛날 59이면요 손자 손녀 보고 진짜 곧 골로 가기 직전 나이라고 여겨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 60 해봤자 젊은이 취급받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 특히 기대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인간이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기대 연령인데요. 이게 가파르게 최고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정확하게 제가 그 통계를 안 봐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평균 수명이 일본에 이어서 제2위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넘버 1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스트레스, 자기 자신이 살기 힘든 데서도 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봤자 전부 아파트 경비원을 갖다 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다가 은퇴하셔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이 제가 옛날 살던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이제 놀 수는 없고 뭔가 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초등학교 교장 경력 30년을 써줄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도 아주 멀쩡한 이런 나이에 제가 6년 후에 65세 된다고 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한다면은 좀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연령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이 정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 공약 쳐놓고 나중에 그걸 물론 이제 한 70%는 줘요. 30% 안 주는 것뿐입니다. 행편 괜찮은 노인네들 안 주겠다. 이것도 저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은 적고 줄 사람 많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행편 어려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네들 100만 명이면 그중에 한 70만 명 혜택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사기 치고 보자 해가지고 전부 다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 뒤집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노인 복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투자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점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노인들의 그 혜택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5살 올려가지고 70세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정년이 보통 53세에서 55세인데요. 팍 올려가지고 60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60세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까? 국민연금도 70세부터 나오는데 결국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노인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아이디어 낸다는 게 노인들 피는 담배값이나 올려가지고 노인네들 담배 많이 핍니다. 요즘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20대 돼가지고 담배 안 피는 놈이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요즘은 20대 문화를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담배 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담배 피려면은 건물 안에서 못 피우고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출퇴근할 때
그 건물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젊은 군상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그냥 지 맘대로 담배 피던 시절에 담배 피웠어요. 그러고 보면 참 무식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참 열심히 일할 때죠. 하루에 잠 4시간밖에 안 자고 회사에서 20시간, 바깥에서 20시간 보낼 때 시절 얘기입니다. 밤 12시쯤 회사 들어와가지고 기사 쓴다고 밤 새면서 그때 뭐 시원찮아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쓸 수가 있나 애매가 원고지. 그때는 기사도 굉장히 길었어요. 뭐 3면 메인 박스 쓰면 원고지 15면 정도 썼어요. 요즘 원고지라면 사람들 잘 모르는데 A4 용지로 따져도 거의 2매 가까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쓴다고 밤을 새면서 원고지에 개발세발 해가지고 원고지에 꾸겨가지고 버리고 나중에 새벽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 올 때쯤 돼 보면 저 주변에 그냥 원고지 꾸겨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계속 뻐끔뻐끔 피가지고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나가려고 나가면서 보면은 담배 2갑을 태웠어요. 밤새 4시간 동안에 무려 40개 피를 핀 겁니다. 1시간에 10개 피로 피는 거예요. 그걸 사무실 안에서 다 폈습니다. 그랬던 참 무식했던 시절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담배를 끊고 제가 1992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5년간 그 뒤에 끊었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 편집국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 한 줄 알았어요. 하도 담배 냄새가 심해가지고. 제가 92년도에 담배를 끊었을 때쯤에는 최소한 편집국 내부에서는 금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집국 내부에서도 담배를 못 피니까 전부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담배 필 때는 몰랐는데 담배 끊고 나서 가니까 진짜 오바이트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하여튼 말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돼. 자꾸 그냥 말이 3,000보를 빠진다 해가지고 또 내가 또 재수당한 적도 있는데 취소. 여하튼 말이 자꾸 딴 길로 새는데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한계는 부자들에게 세금 못 걷겠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 몇백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그 기업들에게 세금 못 걷겠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예요. 여기서 돈을 걷어서 노인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해야 됩니다. 이명박이처럼 몇십조 원을 갖다가 그냥 삽질에다 퍼붓지 말고 미래산업들,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창조적인 미래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IT를 갖다 진흥시켰듯이 뭔가 새로운 미래의 먹을 거리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정권 그거 못하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뭘 깎아보려고 국민연금도 안 된다. 공무원연금 깎아라.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노인애들,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노인들의 연령 기준을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노인네들은 그럼 나라가 어렵다는데 올려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참 그런 분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 나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바꾸고 그래서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권 바뀐다고 세상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개판 5분 전인 이런 세상 대통령 바뀐다고 바로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빼지르게 느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는데 국가보안법 하나 못 없앴어요. 그때 장관이 천정배였습니다. 제가 장관했으면 무조건 없앴을 거예요. 그래서 단초를 바꿔야 됩니다. 단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바뀐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진보적이고 뭐 아주 진보적이진 않습니다만은 개혁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몸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시끄럽고 힘들 때마다 이런 희망으로 살아봅시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우리 김효진 PD 군대 갔다 왔죠? 그럼요. 군대에서 담배 뭐 폈습니까? 디스 폈죠, 디스. 디스가 나왔죠? 그때 디스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디스 이제 시절이었죠. 보급을 했죠. 보급을 했는데 네. 제가 있던 시기에 그 보급제가 거의 이제 바뀌었죠. 완전히 사섭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보급해준 양이 아주 줄어들고. 네.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화랑담배 시절입니다. 화랑담배. 네, 필터 없는. 군대 암고의 대명사. 네. 화랑담배. 네. 네. 아니, 이렇게, 이 화랑담배는 길이가 짧고, 네. 필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습입니다. 야, 이게 필터도 없이 담배. 근데, 이게 이제 저처럼 입에서 좀 침이 많은 사람은, 예. 담배를 피면 조금 있다가 이게 짓물려가지고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아. 톡하기도 하거니와 필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PX에서 담배를 이제 사서 피웠는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하고 나서 화랑담배가 없어지고 은하수를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언제적이면 몇 년 됩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이제 1980년도에 제대를 했죠. 80년도에 전역을 하셨으니까 78년, 뭐 7년 요때. 78년도에 입대를 했고 예. 80년 말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78년 3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저는 33개월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 생활 한 24개월, 27개월 합니까? 저는 2년 했고요. 24개월. 지금은 더 줄었죠. 지금 더 줄었습니다. 2년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33개월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따지면은 제가 1978년 3월 17일에 입대해가지고 1980년 12월 10일 날 제대했습니다. 그게 33개월에서 일주일 모자라게 했죠. 원래 그때 교련 혜택을 받으면 6개월 혜택을 받습니다. 교련 혜택. 아, 예. 예. 교련을 이제 6개월 혜택을 받는데 뭐 하여튼 학적 변동 특수 학적 변동자가 돼가지고 교련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근데 그 양반 이름도 생각난다. 제 바로 밑에 쫄따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 부사수였어요. 이 친구가 저보다도 한 5개월 정도 뒷군번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은 6개월 혜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보다 한 달 먼저 제대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역전 현상이. 그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야, 너무 인생이, 야, 어떻게 내보다 5개월이나 늦게 들은 놈이 한 달 먼저 나가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진짜 그때 목매달아서 죽고 싶더라고요. 물론 뭐, 죽진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죽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이제 억울했었는데, 여하튼 저는 33개월을 딱 일주일 모자라게 채우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할 때까지 화랑담배 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뭐 군대 제도가 바뀐다 신문에 뭐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은하수 그때는 은하수였어요. 나중에 디스로 바뀌었죠. 은하수 그때 은하수 좋은 담배였습니다. 아, 그 연초가 제가 있을 때는 연초가 그 줄어들거나 끊기거나 뭐 이런 추세였으니까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급을 많이 줬겠지.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제가 병장 때 한 7, 8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병장 때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얼마였습니까? 4,800원 받았습니다. 아이, 물가가 달랐잖아요, 그 대신에. 아이, 그래도 그렇지. 1980년대 제대하는데 월급이 4,800원이었어, 연명할. 하긴, 군인들이 돈 많이 써요. 사병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써서 군대에서 주는 그것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휴가 나오면 많이 쓰고.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배 얘기하니까 말이 옆으로 샜네요. 예. 자, 오피니언 비평 시작합시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군대 다녀온 지 저도 이제 꽤 오래되니까,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 저를 많이 갈군. 미워하셨던 행보가님이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알고 보기 사랑이네. 엠뱅 무슨 사랑이야. 스트레스를 갖다 푼 거지. 그런데 그분이 제가 전역하기 한 석 달 앞두고 둘이 이렇게 같이 담배를 이제 그때 말년 병장이었으니까는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운행도 뭐 그냥 잘 안 나가고 그냥 뭐 놀던 때죠. 둘이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행보관이 어이, 김병장. 얼마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어? 한 80 며칠 남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85일이라고 해보죠. 85일 남았으면 진짜 목매달아 죽겠다. 8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보관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 좋은 시절 85일 남은 줄로 알아라. 나와서 살아보니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듯하다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예. 그렇죠. 뭔가를 제가 바로 그 심정입니다. 뭔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 한 3, 40일 정도 남았을 때 그 무책임해도 되는 그 자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죠. 때로로 굴르면은 이불도 해주고. 그렇죠. 그러던 시절. 근데 나는 별로 혹시 고참 말년병장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엠뱅할 집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자, 이거 군대 얘기 나오니까 이대로 가면은 1시간 다 떠들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빨리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예. 자, 국토교통부가 이 4대강에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죠. 어제 경향신문 톱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 경향 보도에 따라 오늘도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 계획 수립이라는 최종 보고서에는요. 5대강, 그러니까 기존 4대강의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의 친수지구, 이 친수지구라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죠. 하여튼 이 새끼들은 진짜 더럽겠죠. 친수가 뭐냐? 예. 물과 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아주 조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친수구역으로 만들어. 그 친수지구를 지금의 8,595만 제곱미터에서 무려 1억 3천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대되는 면적만큼 섬진강을 끼워 넣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경향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3년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3년에 용역을 받았다는 건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지시를 해서 한번 기획서, 보고서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어렵게 됩니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경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또 미술관, 공연장 등등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과 또 보니까 돈 많은 놈들한테나 필요한 시설이구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골프장, 유람선, 음식점 등등 수질 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저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저질 일자리에서 이런 노인들 열받게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야. 자, 5대강 지역의 상당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평가를 내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을 벌이겠다는 자가당착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이은 국토 난개발 정책 2탄인 셈입니다. 국토는 4대강 사업만으로도 이미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폐해가 드러났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고요.
대형 보호건설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만 해도 매년 녹차라떼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큰 비가 내리거나 여름이 지나가 기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천수답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보들에서는 바닥 침하나 누수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큰 이끼벌레 창궐이나 물고기 대량 폐사 등 생태계 훼손 현상도 심각하죠. 정부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내세웠던 4대강 사업에서도 돌아온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와 텅텅 빈 위락시설 뿐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체 개발 계획을 보전 계획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경향신문이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토 파괴를 막고 생태계 공생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진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골 때리는 거라는 게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예. 저기 그 양수리에서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화야산이라고 있습니다. 화야산. 예. 그 화야산 괜찮아요. 그 저기 높이도 한 500~600m밖에 안 되는데 계곡도 깊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산에 가자 해가지고 그때는 차가 있던 시절입니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갔는데 이 자식이 그 전날 술을 갖다 많이 처먹어가지고 해롱해롱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 도저히 산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산에 못 가려면 거면 이 사람아 오지를 말았어야지. 같이 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산에 못 간다면 어떡해?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놈을 데리고 등산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바로 그 앞에 북한 강변을 그러면 걷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북한 강변에 갔더니 이게 강변도가 잘 닦여 있더라고요. 뭐 포장까지 쫙 하고 중간중간에 뭐 쉼터도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왕복을 4km 시켰으니까 8km 했으니까 4km를 걸은 겁니다. 4km를 그렇게 닦아놨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 쉬는 날이면은 사람들 많이 와서 빠글빠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왕복 8km 한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전부 만난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됐어요. 전부 그냥 그 동네 사는 노인네들 그리고 막 그 논밭도 아니고 그런 밭에서 밭대기 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노인네 부부 한 쌍. 그 다음에 아마 저처럼 놀러 나온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듯한 유모차 끌고 가는 부부 한 쌍. 뭐 합쳐가 1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웃었어요. 뭐 해놓으니까 걷기 좋긴 좋다마는 아니 도대체 이 돈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북한강변인데 그 뒤에 뭐 모텔은 절비하죠. 그 유명한 그 모텔촌 쫙 있어요. 예. 그 뒤에 차는 많이 다닙니다. 사람 없지는 않아요. 차는 많이 다니는데 산책하는 사람은 전부 2시간 동안 토탈 1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냥 곳에다가 돈을 처발라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서울에 하는 건 이해한다고. 왜냐하면 1,000만 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아니 서울에서 불과 1시간만 나오면은 양수리에 있는데도 사람이 이용을 안 하는데 저 낙동강 변이나 이런 데다 해놓으면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시멘트 쳐발라가지고 건설해서 배만 불려주고 그것도 날림으로 해가지고 큰 비만 오면은 그냥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보수하러 가야 되고 이지랄병을 치고 있다고. 그걸 갖다 섬정강에다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신들이. 차라리 동네에 있는 그 지방하천 지류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차라리 정비하면. 지천을 정비해야 돼요. 그래야 홍수를 막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데를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 많이 이용해요. 차라리.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칼센님은 한강까지 해가지고 차라리 6대강. 예. 이렇게 한강은 더 이상 선정도 없어. 뭐 예. 솔직히 얘기해서. 참. 이미 다 박살 내놨습니다. 전두환이가 지금 한강변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축 쌓아가지고 해놓은 게 다 전두환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올림픽 가기 전에 하늘에는 조각구름 뜨가고 어쩌고 하는 거 대한민국 그거 만들려고 강바닥 파내고 별 지랄 병을 다 쳤잖아. 그때는 워낙 전두환 시절이니까 아무도 환경 얘기 입에도 뻥긋 못했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때 정비가 된 거군요. 그때 정비가 됐죠. 저 같은 젊은 어린 사람들은 그냥 정비가 된 이후에 기억만 있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즐비하지.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가로 정비되는 것도 최근 10년간이에요. 제가 1992년 부터 이제 한강변을 뛰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오래됐지. 1992년이면 또 지금 몇 년이야? 지금부터 13년 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강남 쪽은 잘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강북 쪽은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포장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행주대교까지 지금 뚫어놨거든. 예. 맨 마지막 마지노선이 저기였어요. 그 난지도 있는데, 예? 거기까지 해놨다가 그 이제 연장해가지고 지금 계속 떼고 있습니다. 아마 저게 결국은 그 뒤에는 이제 철책이 있어가지고. 예, 임진강 그렇죠. 예. 저기 김포 하류에 있는 철책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뚫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구리까지 갑니다. 물론 중간에 어디더라? 어느 쪽에선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도로를 한번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만 지나가면 또 계속 가요. 자전거로 다 가봤으니까. 근데 19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은 심지어는 마포대교 쪽에도 이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희미한 흙길만 있었지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랬던 건데 서울이야 1,000만 시민이 뭐 산책하기 좋게 만들었다. 최소한 그런 핑계라도 될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아무 핑계 될 게 없어요. 뭐 해놓고 아무도 이용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용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면은 무너져도 그냥 내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신고조차 안 하거든. 그 의의없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의의없는 일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서울 이쪽만 보고 한강만 보고 아이 뭐 좋은데 뭘 그래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나가봐라 나가봐. 주말에 자전거 타고 나가보라고 이포보까지 가봐 이 사람들아. 가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있어. 아니 근데 감사원하고 총리실을 다 동원해가지고 4대강 사업 요거 파헤치겠다고 이렇게 액션을 했는데 근데 그 뒤로는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지시를 하고요. 좀 뭡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큰 병이 들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서 이른바 고위 공무원들은 사고방식이 아주 그냥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 딱 맞는 인간들이야. 기획재정부라든지 있는 애들은 부동산 값을 부양해가지고 집값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따위 식으로 믿고 있고 지금도 아니 대한민국 저기 조금이라도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은 저기 영남 호남 가보라고. 한번 갈 때마다 고속도로가 하나씩 새로 생겨. 뭐 어디에서 뭐 전주에서 익산까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생겨가지고 온 국토를 진짜 포장할 판인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건설 마피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계속 만들어 대하는 거야. 나쁜 새끼들. 아니 뭐 만들어 놓으면 나쁠 거야 없지. 뭐 교통 좋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일종의 부패의 그 일종의 고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 놈들이 자기들 퇴직한 놈들 선주협회, 선급협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 받아먹고,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그냥 피지도 못한, 고등학생들이 다 그냥 죽은 것 아닙니까? 참, 진짜 고질병도 이런 고질병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왜 부패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노무현, 김대중 때는 안 그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창가 부르는 미친놈들은 없지만은 박근혜 창가를 부르는 노인네들 보면 진짜 내가 저런 노인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진이 물론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요.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는 뭐 언론의 고발도 있고 했으니 이제 환기가 됐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이게 4대강 개발하고 교묘하게 막 뒤엉켜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고. 아이, 그래도 물어야지, 물을 거는. 예. 근데 이 난개발 만약에 되면, 이 구상대로 개발이 되면은 취소해버리니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현상이 폐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4대강 때문이냐? 박근혜 정부의 이 친수구역 확대 정책,
아니, 개발 이명박 때문이야. 그냥 전부 다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조직부리면 되지. 아마 건설마피아들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정권 바뀌어도 전혀 걱정 안 해. 왜? 왠지 아세요? 이제 다시 보건도 공사할 거 아니야. 어? 이미 벌써 보건공사 얘기 나와요. 그렇죠. 보호 같은 거 밑에 계속 침수돼가지고 잘못하면 짜빠져 무너져 버리면은 밑에 완전히 작살 나니까. 그래서 금가고 뭐 어쩌고 이거 아예 원상 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누가 하겠어요? 건설마피아들이 또 가가지고 또 때리 부시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는 사이에 물은 완전히 진창 흙탕물이. 아니 그거야 뭐 그래도 그래라 또 복원해야지 뭐 더러워지겠지만은 그래도 물이랑 흘러가는 거니까 그거 한순간만 참으면은 지금과 같은 철만 되면은 저기 큰 빛 있기벌레 이명박이 아가리에다 확 쳐넣어주고 싶은 그런 거나 생기고 녹조 라떼 같은 것도 그냥 그 아가리에다 확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볼까요? 네. 예. 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습니다. 말이나 안 하면 밉진 않지. 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점에서 황 후보자는 이미 낙제점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요, 국민 통합은커녕 정치 사회적 대립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특히 종교 문제에서 보인 편향과 독선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합니다. 뭐 누가 그러더만 우리 뭐 황보식이 후보자에게서 제일 우선되는 법은 교회법이고 그다음 국가보안법, 그다음은 국가보안법이고 그다음 헌법, 그다음에 헌법이라며. 예. 참. 자, 한결의 거의 사설. 뭐 저기 문창극 레벨이야 보면은. 한결의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각한 종교 편향만으로도 총리 자격 없다. 황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죠. 종교의 자유와 함께 다양한 종교의 공존을 추구하는 게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우리가 심각한 종교 갈등을 겪지 않은 건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공존의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의 발언과 집필 내용에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갈등을 키울 만한 심각한 편향성이 눈에 띕니다. 그는 주요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시각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그의 시각은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황 후보자는 2012년에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 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 견해는 지극히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종교인이라고 해서 면제해달라는 건 현대사회의 기본 질서에 배치된 민감한 현대사회의 기본 질서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이겠죠. 자, 민감한 외교 관련 현안에서도 황 후보자는 극단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2007년에 신도 2명이 살해된 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선교 활동에 대해서 그는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샘물교회를 옹호합니다. 예.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정부 정책이 굴절될 우려가 크다면 그런 인물에겐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인간 진짜 내 이거 몰랐는데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택을 세금 부사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장은 진짜 기각할 만하네요. 예. 아니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예. 고려가 망한 것은 사찰에 대한 면세 혜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예. 자, 사찰에 면세를 하니까 모든 노비들이나 평민들이 나중에 그 세금의 수탈을 못 이겨가지고 전부 절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세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국가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더 수탈을 하고 예. 이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려라는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혜택은 주면 안 돼요. 단 1호라도 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도교든 그리고 종교를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법에서 막고 있는 이유가 종교 잘못 혜택을 줬다가 나라 망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될 사람이 이따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교회 목사나 하세요, 가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각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청문회 때 발목을 잡을 만한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 않을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뭐 전관 예우 로펌에서 돈 많이 받은 거, 뭐 등등 군 면제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수치.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하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경악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참 창피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아, 교회 목사들이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부목사 강도사들 집도 다 면세시켜줘야지 왜 세금 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세금 물리고 있는데 이제를 하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미친놈들이 이제는 국군을 침탈하다 못해서 국무총리까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가가지고 교회 목사나 하시라고. 이거는 개신교, 기독교적인 시각의 틀 안에서 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자, 뭐 전도사, 강도사 등등의 사택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도사, 강도사 등을 여러 명 두고 사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 대형 교회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뜻 있는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개척교회들, 영세한 교회들은 해당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 봐도 예, 이제 개신교의 기득권 논리에 치우친 거라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예. 진짜 아유, 뭐 그래도 또 밀어붙여서 할 거 아니야. 아,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2년 반을 갖다 안 망하고 버티는 게 참 우리의 일이구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샘물교회 예 그때 그 선교 활동에 따른 살해 사건 뭐 돌아가신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예, 공격적인 선교를 옹호했다는 거 또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파고들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아무튼 아니 참 이렇게 기각을 시키면은 야당도 참 입이 벌려가지고 말이 안 나올 거야. 예 그냥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뭔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런 네.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언론들이 노래를 해가지고 결국은 집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순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만약에 반대해가지고 상정이 안 되면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거예요. 상정할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임명할 거 아니에요. 야당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황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여론이 언론이 좀 펌프질을 해줌으로써 집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런 진실에 가까운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지행에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침묵하거나 조중동처럼 야, 이 정도면 됐지 뭘 라면서 오히려 비호하는 그런 언론들. 그다음에 KBS, MBC는 거의 식물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기계적인 균형에 따라서 황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모시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라는 수준의 보도. 이거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틈만 나면은 조중동 종편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찌끄리고 크게 넘어가가지고, 놓친 애들이, 아이, 됐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만. 이러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튼 이 개편될 때까지는 당분간 방송을 중단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얘기해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뭐 짜증스럽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흥미로운 칼럼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선희 논설위원이 시시각각이라는 코너에 실은 칼럼입니다. 제목은 외국 부자는 빈부격차 걱정한다입니다. 와, 나도 이거 읽었는데 네. 뭐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칼럼들 많이 나왔었는데 중앙일보 같은 재벌 옹호 신문에서 뭐 나왔다는 이런 양선희 논설위원도 제가 주목하는 논설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이체를 띠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 부자는 빈부격차 걱정한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혹은 빈부격차 부문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연 선두권입니다. 한국의 소득 격차는 10.1배. 우리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미국, 영국 정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줄여라. 좌파 진영의 주장이 아닙니다. 요즘 자유시장 경제 확산 전도사였던 국제기구 등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무렵에 시작됐습니다. 그해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조 경제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좋은 용어는 다 따온다니까. 하는 짓은 거꾸로 하면서. 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선만으로는 안 되며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세계 부자들의 올림픽, 시장경제 전도대회로도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된 어젠다, 의제가 바로 양극화, 불평등, 자본주의 재설계 등입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 포럼 회장이 지금의 자본주의에선 사회통합이라는 대의가 빠졌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서 자본주의의 탐욕을 반성한 것도 불과 3년 전입니다. 불평등이 경제를 위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니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위 계층은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저축도 할 수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니 노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경제는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보스 포럼에선 자본주의의 사회적 기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열띠게 벌어지고 있죠. 그럼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에서 세계 선두권인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풍지대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진영이 함께 고민하는 불평등에 대한 성찰도 경제 혁신도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초기에 호기 있게 내놓았던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젠 그림자조차 희미합니다. 다시 OECD 얘기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결과가 불평등하면 기회의 평등도 없다. 부유층 세금을 늘려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세와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는 평등과 성장에 기여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다. 예. 정권이 바뀌긴 바뀌겠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씨의, 이명박근혜 씨의 이제 성장 정책이 흑우라는 사실을 심지어는 중앙일보의 논설위원도 동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대세는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박근혜하고 문재인을 놓고 사람들이 찍었을 때 일부 사기당한 사람들은 야 박근혜가 더 잘하겠지 해가지고 박근혜 찍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논리가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의외로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면은 최소한 경제 민주화도 좀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한순간 착각해가지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찍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동물이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김무성이하고 뭐 문재인이 나와서 또 싸운다고 칩시다. 뭐 김무성 당연히 정치하겠다고 나올 거야. 그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 불평등한 세상을 제가 당선돼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지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 그런 경제민주화를 아니면은 부자 정치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따질 때 김무성하고 문재인이라면 저는 문재인을 택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미 재벌신문인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쓸 정도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명박근혜 씨의 성장 정책이 한계를 노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파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런 말하자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우리가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착했어? 내봐. 그 사람 선진국의 부자들이요 해외. 네. 그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봉건제가 무너졌습니까? 그때는 그 사회의 부의 99.999%가 0.0001%도 안 되는 기업들에게 다 집중되고 나머지가 그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불평등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으로 완전히 때려 부셔가지고 단두대 귀족들 모가지를 갖다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런 유혈 참사로 갔던 것 아닙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이대로 가면은 계속 없던 사람들 쥐어짜면은 결국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가지 날아간다는 걸 아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왜 포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자들 임금 인상이에요. 노조는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만은 노동자들 임금 상승을 시켰다고. 왜? 자기가 차를 갖다가 대량 생산을 찍어내서 하면 사줄 놈들이 돈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있는 놈들에게 독식하는 구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수국을 만들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골프장이나 짓고 경비행기 착륙장을 만들면 엠뱅할 어느 놈이 이용할 거야.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이용하겠냐고.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가지 단두대에서 댕강하기 이전에 밥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전하던 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그건 저는 잘 몰랐는데 국제 경제계 해외 선진 경제 관련 기구나 등등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런 것이었군요. 예, 부자 증세, 내가 아침에 재분배 오프닝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기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KBS 박무식이 기자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죠.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 똑같이 나옵니다. 예. 이 우리 양선의 논술위원도 그런 거 읽었겠지. 뭐 이거야 다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랑 정치는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구현이 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재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 이러면 정치학 교과서에 각종 정의들이 등장하는데 비교적 폭넓게 정설처럼 쓰이는 게 이스턴 교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가치의 권위적인 재분배다. 가치를 나누어 가지되 질서 있게 나누어 가지는 게 정치다.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거. 여기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있는 거죠. 권위, 즉 질서이냐 아니면 재분배, 나누어 가지는 거냐. 질서는 분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상식적이고 아주 원리에 가까운 그런 문제인데 그 논의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좀 힘들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저기 오로지 내 혼자서 다 먹겠다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놈들을 집권했고 그런 놈들을 떠받치는 놈들이 그 고위공무원이고 그리고 그런 놈들을 떠받치는 언론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든 말든 노인 돼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맨날 그 사람들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억장 무너집니다. 길거리 걷다 보면은 특히 아파트 없는 제 상동 살 때도 그랬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많은 데를 가보면은 꼭 고갯마루에 노인네 한 명이 물건 끌고 가는 카트 비슷한 거 있잖아요. 싸구려 거기다가 폐지 가득
싣고 가는 걸 많이 봐요. 또 심지어는 어떤 할배는 리아카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쌍해가지고 뒤에 밀어줘요. 아니,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차들을 다니는 거야. 밀어주긴 하는데, 그 영감탱이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당신 박근혜 찍었지? 라고 묻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 참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 지지층이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박근혜 하고 사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라는 게 참으로 코미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 관계를 봐가면서 한번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까 했었는데, 네. 지금 좀 이거 남았어요. 이거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죠? 저희 황교안 장관 관련된 건데, 네. 시간이 좀 남으면은 또 소개를 해봐야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예, 뭐, 이걸 앞으로 넣을까 하다가 좀 뒤로 빼놨었습니다. 네. 국민TV 보이는 라디오에서 맹활약 해주시는 분이죠.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이 오늘 한결의 세상 읽기 코너에 의미 있는 또한 재미있는 칼럼을 한 편 게재했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영 대표 칼럼이야 뭐 보조수배니까. 예. 네. 유승준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제목입니다. 네. 예. 뭔 내용입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을 되돌아보면 마치 북한을 사냥하듯이 다루고 싶어하는 어설픈 안보 논리가 지배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군대 갈 나이만 되면 이상한 병을 알아서 그 핑계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압적인 군사 논리를 앞서서 전파해 왔다는 점입니다. 군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모르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전략 비서관 등등 이제는 일일이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말. 게다가 면제 사유를 보면 폐결핵, 하악 관절염, 수핵 탈출증, 근시, 만성 단마진, 두드러기죠. 황교안 장관 케이스입니다. 나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군대 나갔다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다는 게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내과, 안과, 외과, 종합병동이라고 불러도 될 허약체질 집단입니다. 이런 약골들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아예 대놓고 고의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고령으로 면제되거나 석사 장교로 단 하루만 군 생활을 한 여러 여당 실세들 사연을 보면 정신이 아찔해진답니다. 예. 국내 정치에서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를 주도하고 북한의 강압적인 군사정책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이런 병역 특혜자들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남들 고생할 때 빠른 출세길을 먼저 찾아간 용의 주도함을 보이면서도 전쟁과 군대의 본질에 대한 감수성이 빈곤한 집단 문화, 안보로 장사하는 그들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동물 사냥처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내에서 매장되었다가 이제 와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난립니다. 병무청은 유 씨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며 괘씸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유승준은 안 되는데 왜 황교안은 되느냐는 의문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대부분 완치가 되는 만성 두드러기가 왜 황교안에게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 가도를 달린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허약 체질들이 국정을 이끌면 국방이 괜찮겠느냐는 더 절박한 의문에도 답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김종대 편집장님은 참 정말 한 칼 있게 글 씁니다. 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그렇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군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게 다 풀려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출세가도를 달렸던 겁니다. 다만 군대 갈 때 3년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면제받기 위해서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병명을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여하튼 면제를 받았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문제 간단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총리에서 낙마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이름도 또 뭐야 또? 뭐 무슨 만성 단마진.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무슨 단마진이야. 그냥 뭐 두드러기라고 해라. 그 두드러기가 만성이라서 내 군대 못 간다는 얘기인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그런 두드러기 계신 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참. 그러게요. 저는 군대 가서
신벽대 다쳐가지고 눈알이 찢어져가지고 눈알을 꿰매는 거 아세요, 이사장님? 눈알도 꿰맵니다. 눈동자는 아니고 흰자라서 다행히. 근데 한 6번을 꿰맸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그걸 또. 넘어져서 탁구대 그 네트 고임하는 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찍혔어요. 근데 저도 참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한 하루 이틀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실명이 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정도만, 그 살짝 겉에 꿰매는 그런 부상만 입어도 참 힘듭니다. 병사들. 아직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이면. 근데 가서 고생하는 병사들 보면 저는 유도 아니죠. 뭐 어디 부러지고 허리 나가고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심각하고 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그런 시절을 겪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지탱하는 대한민국인데 두드러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안 갔다 손 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얘들은 진짜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들이야. 아니 대통령 뭐 군대 안 갔으니 뭐 여성이니까 일단 빼놓읍시다. 국무총리, 여당대표,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전략비서관. 아휴 폐결핵 하악 관절염이 뭔지 아세요? 특배가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예. 그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딱 소리가 나고 이른바 부정교합. 예. 불편합니다. 요즘은 괜찮아지는데 허리 디스크, 근시. 제가 아주 고도근시예요.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발이에요. 평발이면은 이게 서 있는 게 고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낫더라고. 평발인데도. 대한민국에서 평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지성이면 평발이냐? 이봉주도 평발이에요. 그렇죠, 이봉주도. 그렇죠. 42.195km를 뛰는데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예. 평발은 뛰는 건 괜찮은데 딱 채워놓으면 고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바로 못 써. 사람이 그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발이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을 지탱해 주는데요. 이게 평발이면은 이게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해가지고 예, 바로 예. 못 쓴다고. 그런데 저기 차례차례로 세워놓으면은 진짜 10분만 지나면은 뭐 온몸에 땀이 나고 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평발도 완전 평발은 군대 안 가요. 근데 저는 뭐 거의 한 85% 평발이거든요. 이게 이제 9번 정도가 정상하고 완전 평발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정도 됐으면 군대 안 갔을 거야. 뭐 빽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만성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가는 인간도 있는데 고도근시에 평발까지 가지고도 군대 가서 그것도 3개월 동안 하고 나왔습니다. 예. 문다수도 억울해. 몇 대 못 피고 화랑 필터도 없는 담배 피시면서 필터도 없는 화랑 담배 피면서 예. 그리고 그때가 또 언제입니까? 해필이면은 저기 5.17 12.12 때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실탄 들고 그 경기근무가 있었던 이런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진짜 힘들어가지고 타당하게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군필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